한약 포제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수업 전체 과정에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개요적인 측면으로 살짝 정리해 가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표는 포제에 있어서 그 보조 재료, 보료라고 하죠. 고체 보료, 액체 보료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화학적으로 변화가 돼서 약효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에 대한 개론, 그 다음에 가열 방법 또는 그 불의 세기에 따라서 어떻게 포제를 분류하는 건지, 또 초법과 잡법 차이가 뭔지, 그 다음에 이제 채취 후에 산지에서의 가공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제에 의해서 약재의 성분이 변하는 그 내용입니다. 포제 과정, 즉 가열 또는 수침, 물속에 담그거나 아니면은 술이나 식초 또는 특별한 약즙에 의한 처리를 거치면서 한약재의 성분이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래서 수치 전에는 가지지 않았던 성분이 새로운 성분이 나타나서 그래서 약효가 질적 또는 양적으로 변화가 생기게 되는 그러한 과정에서의 그 보료, 그러니까 약재의 그 약액즙이나 또는 술, 식초가 어떻게 약효에 미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액체 보료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이제 바로 술입니다. 술은 먹고 나면 열이 나죠. 그래서 대열하다, 한방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나니까 혈맥을 통하게 한다, 피가 잘 통한다. 그래서 왠지 술에 볶고 나면은 이게 피가 잘 안 통하겠냐. 그래서 차운 기운, 몸이 차운 사람들은 이 약을 술로 볶으면은 피가 잘 통해서 좋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게 한방적인 생각이고요. 조금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도 맛술을 사용합니다. 그죠? 맛술을 써서 필요하지 않은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맛술도 쓰는데, 마찬가지로 한약재에서도 그 냄새를 교정하고 맛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 술을 쓰기도 합니다. 좀 더 과학적으로 보시면은 유기용매로서의 술을, 그런 측면을 보시면은 약재 여러가지 성분, 예를 들면은 알카로이드, 염류, 탄닌, 고미질, 정유성분, 수지, 당류, 플라보노이드, 이런 것들을 잘 용해시키기 때문에, 물보다 더 용해가 잘 되기 때문에 술에 포제를 하면은 이러한 방금 말씀드린 유효 성분들의 용출이 더 쉽게 되기 때문에 용출률이 올라간다. 그래서 특히 대표적으로 이런 플라보노이드 또는 알카로이드, 이런 것들을 더 용출이 잘 되기 때문에 약효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술에 주침하는 경우 보통 백주를 많이 쓴다. 중국말로 백주, 바이지우 하는 게 보통 우리 말하는 소주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자, 술을 볶을 때는 황주를 많이 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황주라는 건 우리말로 하면 이제 막걸리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술에 볶는 대표적인 예 하나 보시면은 황년의 베르베린 같은 경우에 주초하기 전과 주초 후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5.9%에서 5.84%, 오차 범위 내에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약으로 달아냈을 때, 탕전했을 때 그 용출률이 수치 전은 58.2%인데 술에 볶은 황년을 추출률이 91%에 달하는, 거의 2배 정도 증가하는 이런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베르베린 함량은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나 이런 이제 그 용출률이 2배가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약효가 증가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예가 이제 대황인데요. 대황 같은 경우에 술로 볶으면은 사하작용은 감소되고 대신에 이제 해열작용, 항균작용, 소염작용은 동일하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대왕은 열을 내리고
염증을 없애주는 효과가 굉장히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양을 쓰려면은 부작용이 반드시 따라온다. 그게 뭐냐면은 설사를 한다는 거죠. 설사를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쓰고 싶어도 용량의 한계를 가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초를 하면은 사하작용이 한 3분의 1로 줄더라.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산 대왕으로 알려진 우리 종대황 같은 경우에 에모딘 함량이 0.063%, 뭐 되게 미미하죠. 그런데 이제 술에 찌니까 0.145%로 증가된다. 그런데 이 성분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냐 하니까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대황을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때, 생약학에서 배울 때는 종대황 그러면 이제 저급 대황으로 알려져 있죠. 대황, 뭐 금문대황 이런 쪽은 중국 수입산이 고급 대황이라고 하면은 우리 국내에서 재배 또는 야생에서 볼 수 있는 이 종대황은 저급 대황이다. 사하작용이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내린다든지 뭐 이런 효능은 오히려 더 좋더라,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술을 볶는 약재로서는 황련, 대황, 백작약, 그리고 이제 뱀이죠. 뱀 껍질, 백화사. 그러니까 이제 뱀 껍질이니까 냄새가 날 거잖아요. 그래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술을 볶는구나, 이 정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상산 등이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술로 찌는 예가 있습니다. 술을 볶기도 하고 찌기도 합니다. 찌는 데는 어떻게 찌느냐, 이제 채반을 받쳐놓고 밑에서 물 대신에 술을 넣어서 찌는데 보통 막걸리에다 많이들 찝니다. 희첨 또는 희렴이라고 하죠. 뭐 우리가 볼 때는 잡초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이 막걸리로 9번 쪘을 때에 이 9번 찐 희첨에서 혈압을 내리는 효과, 혈압 강화 작용이 현격히 증가되었더라. 이런 게 이제 논문에 보고된 바가 있고요. 토사자, 새삼씨라고 알려져 있죠. 토사자 역시 잡초입니다만은 이 씨를 가지고 이제 그 강장 작용을 가지는데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걸 막걸리에다가 한 이틀 3일 담궜다가 이제 쪄서 씁니다. 생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산수유도 마찬가지로 이제 술에, 이거 막걸리로는 찌지는 않습니다만은 알코올에 찌면은 혈당 강화, 혈당을 내려주는 작용, 그리고 항균 작용, 또 소염 작용은 증대됩니다. 근데 이제 전체 사포닌은 조금 감소가 되기 때문에 면역 조정 작용인 유마티스 억제 효과는 다소 감소되지만, 그렇지만 이제 혈당 강화나 소염 작용을 볼 때에는 술에 찌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약효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가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식초를 사용하는 예인데요. 식초도 이제 술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는 그 액체 보류 중에 하나입니다. 식초는 그렇죠, 유리 알카로이드를 추출하는데 가장 좋은 용매가 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카로이드라는 말이 알카리와 유사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알카로이드는 보통 알카리성입니다. 뭐 100%죠. 그런데 이 알카리와 식초가 만나면은 초산염을 형성을 합니다. 이 초산염이 형성이 돼 버리면은 우리 물에서의 용해도가 급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흡수되기 편한 형태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식초에 수치하기 전보다는 진통작용이 현격히 증가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알카로이드를 가지는 약재가 관절염에 쓴다든지 이런 약재가 많은데, 여기에서 식초로 수치를 할 경우 그런 알카로이드의 초산염을 형성해서 이제 진통작용을 증가시켜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공식화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약재의 비린내를 없애주기도 하고, 간혹 가다가 몇몇 약재에서는 이제 식초로 볶아주는 게 독성을 저하시키는 이러한 효능도 가지기도 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식초 종류에 따라서 포제품의 그 품질도 달라진다.
중국에서는 이제 식초가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단일화된 식초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가공해온 식초의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효과가 다 다르더라라는 게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현오색을 봤죠. 테트로하이드로팔미틴이 증가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역시나 이제 그 식초에 따라서 어떤 건 6%만 증가됐는데 어떤 식초는 55% 정도가 용출률이 증가됐다. 그러니까 식초의 그 초산 함량 또는 이게 정제 식초보다는 그 과일로 발효시킨 식초에서 훨씬 더 이런 다양한 효능을 가진다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보고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 알칼로이드 함량도 이 6%에서 60%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에 따라서 진통작용도 식초에 따라서 다양하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식초를 볶는 약재, 현오색, 원화, 감수, 시호, 향부자가 있는데, 원화, 감수 같은 경우는 독성을 저하시키는 이러한 목적이 있고요. 현오색, 시호, 향부자는 효능을 증가시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꿀로 볶는 예가 있습니다. 꿀로 볶는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기침을 억제할 때, 진해작용이 증가시킬 때, 이럴 때 주로 꿀로 볶는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관례고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사실은 참 예를 찾기가 드물 정도로, 그래서 최근에는 이 꿀로 볶는 예가 점점 이제 감소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관동화입니다. 관동화 추출물. 근데 이제 에테르 추출물. 에테르 추출물이라는 말이 이제 지용성이죠. 지용성일 때는 뭐다? 혈압을 높이는 작용이 있다.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자, 관동화 기침에 쓴다. 주로 뭐 노인들, 천식에 쓰는데, 노인들이 혈압이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이 오니까. 근데 이 고혈압 환자한테 관동화를 그냥 썼을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용성 물질을 좀 어떻게 분해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 보니까 옛날 전통적으로 꿀물에 볶았다. 자, 그러면 꿀물에 한번 볶아볼까 해서 꿀물에 볶아보니까 어떻게 된다? 진해작용은 증가되고, 그러니까 기침을 멈춰주는 작용은 오히려 증가되지만 혈압을 높이는 이 부작용은 감소되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더 증강시키고 부작용 감소시키는 그 대표적인 꿀물로 볶는 예가 뭐다? 관동화가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예로 보시면은 마황입니다. 마황은 뭐 우리 주로 잘 아시는 대로 에페드린 때문에 기침을 먹게 한다. 또는 에페드린 때문에 땀을 나게 한다. 슈도 에페드린 때문에 그 콧물 나는 걸 먹게 한다. 주로 기침약에 많이 쓰고 감기약에 많이 쓰고, 또는 최근에는 다이어트 약에도 많이 쓰는데, 이 마왕 같은 경우는 그 정유 성분이 있어요. 정유 성분이 있어서 이제 땀이 납니다. 땀이 나는데 그 꿀물에 볶으면은 밀자하면은 발한 작용은 완화가 됩니다. 발한 땀 내는 작용은 줄어들고 기침을 먹게 하는 진해 작용이 강화가 되는 이러한 작용을 가진다더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마왕을 먹으면은 반드시 땀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마왕으로 살 빼겠다고 이제 다이어트 약으로 많이 쓰죠. 그런데 이걸 먹는 사람들이 여름에 땀을 주체를 못해요. 나중에는 막 다한증이 와서 컴플레인을 하는 이런 사태도 벌어지는데, 꿀물에 볶았을 때는 기침을 멈추게 하는 효과가 강력해진다. 대표적으로 꿀물에 볶는 예가 관동화, 감초, 마황, 자원, 백부근 이런 것이 있고, 감초 같은 경우에는 중초를 보호한다. 좀 전통적인 방식이죠. 전통적인 개념으로서의 이제 꿀물에 볶는다 이런데, 같은 개념으로서 황기도 같이 꿀물에 볶기도 합니다. 생강즙으로도 볶는데, 생강즙으로 볶는 것이 첫째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때 이제 반제, 종제가 아니라 반제, 그러니까 약성이 너무 찬 약제에 대해서 반대로
약성이 찬 것을 좀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생강즙을 쓰기도 하고, 생강즙이라는 자체가 구토를 멈춰주는 작용이 강력합니다. FDA에서도 임산부도 쓸 수 있는 구토를 진정할 수 있는 약제, 생강 대표적인 약제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주계황년, 초가인 이런 걸 위해서 약제의 그 한성, 약제가 너무 차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완화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생강즙을 볶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목적으로는 반화 천남성 같은 이런 그 구토 유발되는 이런 약제의 구토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이제 생강즙으로 볶았다, 이런 예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생강즙으로 볶는 거는 이제 후박이 알려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박을 좀 유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반화를 왜 이제 생강즙에 볶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은, 벤자알데하이드 생반화에 있는데 이제 이것이 점막의 자극을 유도를 하고 이렇게 되지만, 강제를 거치면서 이제 그 자극성이 소실된다, 이런 측면을, 자극성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생강즙을 볶더라, 이런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게 또 감초즙으로 볶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초를 끓여낸 그 물에다가 이제 약을 찐다든지 약을 담근다든지 이렇게 하는데요. 감초로 이렇게 볶으면 독성을 완화시킨다 하는 측면이 옛날 사람들이 이제 많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원지 같은 경우는 감초물에 볶아야 이제 구토를 완화시키는 그러한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초즙 그러면은 원지를 떠올리시는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흑두즙, 검정콩이죠. 검정콩 끓인 물에다가 뭘 담궜냐 하니까 하수오죠, 하수오. 우리는 하수오라고 하면 또 헷갈리니까 적하수오 이렇게 쓰지만 원래는 하수오입니다. 하수오를 이제 검정콩물에다가 이제 찌거나 볶거나 하더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금물을 이용을 하는데, 그 소금물에 주로 찌거나 볶거나 하는 것은 약제가 하초에 귀경을 하기 위해서 소금물에 볶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음양각 같은 경우죠. 보골지 같은 경우 또는 택사 같은 경우, 이런 소금물로 볶으면은 이제 하초에 귀경하기 때문에 관절염을 개선한다든지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음양곽은 사실은 이제 양기름에 볶아야 성기능 개선에 사실 도움이 되고 있고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소금물에 볶는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중국에서 실험 결과 양기름이 훨씬 더 우세하더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전자 보시면은 소금물에 볶는데, 차전자도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소금물에 볶는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자체적으로 점액질이 나오기 때문에 볶는 방식에 또 조금 신경을 써야 되고요. 보골지 같은 경우에는 그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측면에서 소금물에도 볶고, 그 다음에 유효 성분인 솔라렌이 거의 30% 이상이 증가된다. 그래서 소금물에 볶으면은 그 솔라렌이 증가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솔라렌은 우리가 이제 외용했을 때에 멜라닌 생성시킵니다. 멜라닌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색소가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부에 백반증, 백전풍이라 그러죠. 피부의 색소가, 멜라닌 색소가 탈색이 된 경우, 이런 데는 보골지를 소금물에 볶아서 그 끓인 물로 외용을 연고를 만들거나 하면은 백반증을 없앨 수 있다. 사실 백반증에는 백반증 때문에 병원에 가면은 솔라렌 연고를 줍니다. 그만큼 솔라렌이 탁월한 효능을 가지는데, 보골지, 우리 흔히 이제 구할 수 있는 약제로서의 한약재상에서 이 약제를 구해서 소금물에 볶았을 때 이러한 효능이 더 강력히 증가된다. 대신에 미백하려는 분들에게는 이런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백이 안 되겠죠. 색깔이 검게 되겠죠. 택사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소금물에 4시간 담근 뒤에
한 4분 정도 150도에서 볶아주면은, 가열을 하면은 알리솔 비함량이 거의 4분의 1 정도 증강된다 라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물도 적절하게 쓰면은 약효에 차이를 둘 수가 있다, 이런 보고가 알려져 있습니다. 자, 불의 세기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나는데요. 수도꼭지를 틀 때 수도꼭지를 조금 틀고 물 받는 시간을 길게 하느냐, 수도꼭지를 확 열고 물 받는 시간을 짧게 하느냐. 사진 찍을 때도 마찬가지죠. 조리개를 조리고 노출 시간을 늘리느냐, 이게 사실 관건입니다. 그래서 불 세기를 조절하고 그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노하우죠. 그래서 언제는 약한 불에 해야 되고 언제는 센 불에 해야 되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요. 불의 세기에 따라 이제 분류를 해봅시다. 중불, 중불에서 그 약재 효능이 잘 나오도록 껍질을 깬다든지 아니면 고유의 냄새를 없앤다든지, 이럴 때는 주로 초황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약재를 보시면은 돌림자가 어떻게 될까요? 자자 돌림자죠. 우방자, 견우자, 백계자, 나복자, 자소자, 동가자, 결명자, 창의자, 만영자 나갑니다. 뭘까요? 종자류 생약. 이 종자류 과류, 과피 이런 것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껍질에 상처를 줘서 안에 든 내용물이 밖으로 잘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고유의 기미가 투출되게 한다, 이렇게 한방적으로 말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초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릇노릇하게 이제 구워서 볶아서 향이 날 만큼 볶는다, 이런 게 이제 초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초초라 그러면은 이게 완전 흑갈색이 될 때까지 볶는 것을 이제 초초라 그럽니다. 그래서 완전 탄화되기 직전까지 가는 거. 탄화가 되면 초탄이라고, 이렇게 불세기가 더 센 불이죠. 초초는 초황에서 약간 넘어가는 정도의, 그러지만 탄화가 되기 직전까지, 이런 게 초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센 불, 아까 초황보다는 조금 더 센 불, 그래서 가열하는 시간을 더 늘려주는 이러한 방법이 초초인데, 대표적인 약재가 천련자, 치자, 빌랑, 산사 이런 게 있습니다. 산사는 또 뒤에서 말씀을 올리겠지만은 국산 약재냐 수입 약재냐에 따라서 가열 방식이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초탄입니다. 초탄은 완전히 이제 태우는 거죠. 탄화시키는 겁니다. 탄화되는 약재의 특징이 뭐냐면은 탄닌의 상대 비율이 높아집니다. 다른 거 다 타고 없어지고 탄닌이 비교적 열에 강한 탄닌만 남기 때문에 어떤 작용을 가지느냐, 대표적인 작용 수렴작용과 뭐다? 지혈작용. 초탄 그러면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지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개 속의 백목은 목단, 피측백엽, 천초, 관중, 지각, 괴각, 강강, 오매, 지유, 권백, 형계 다 초탄했을 때는 지혈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혈작용이 목표일 때는 완전 태운다, 탄화시킨다, 차콜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자법이다, 초법이다, 이렇게 계속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영어로도 사실 구분이 잘 안 돼 있고 초심자들은 많이 헷갈리기 쉬워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초법과 자법을 구분하는 것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자법이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액체를 넣어서, 사실 액체를 넣고 초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낮은 온도에서 액체를 넣고 시간을 길게 하는 겁니다. 이게 자법입니다. 우리 불고기가, 우리 한국 불고기가 이제 좀 자박자박하게 해서 액체를 넣고 오랜 시간 굽는 거죠. 그런데 초법은 뭡니까? 고체 보르의 높은 시간에, 돼지고기는 어떻게 구울까요? 짧은 시간 내에 높은 온도에서 굽죠. 그래서 이제 초법은 우리가 돼지고기 구울 때처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법은 액체가 있는데, 액체가 있어도 초법은 됩니다만은
낮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를 문화라고 합니다. 그걸 문자 써서 무신할 때, 무화는 무시무시한 온도죠. 그래서 무화, 군인이다, 센 온도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서 초법은 짧고 강한 불, 자법은 낮고 긴 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법은 아까 보신 대로 색깔로 구분합니다. 황색, 흑색, 밤색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보조 재료, 보로에 따라서 술로 볶느냐, 밀기울로 같이 섞어서 볶느냐, 그거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집니다. 이 용어는 또 다음 시간에 용어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만은 이 보조 재료가 다양한 게 있더라,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법입니다. 자법은 술, 대표적인 술이고, 다음에 식초고, 소금물이고, 다음에 꿀물이죠. 그런데 지역마다 아까 첫 시간에 보신 대로 홍콩하고 대륙 중국하고 그 포제한 방식이 색깔이 달랐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그러면 어느 농도에서 할까요? 식초를 어떤 농도에서 할까요? 소금물은요, 이게 식용 소금으로 할까요? 뭐 다르죠. 꿀물도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해서 우리 국가에서 이렇게 표준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표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수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주자 승제, 강자 발산, 초자 수렴 하는데, 밀자 보중, 염자 하행, 이렇게 첫째 시간부터 말씀을 계속했습니다. 이 정도는 전통적으로 이제 암기를 해 놓으시면은, 지금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100% 맞다는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다, 이런 말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결과 어떻습니까? 식초물에 볶으면은 진통작용이 강해지고, 그죠? 술로 볶으니까 역시나 소염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해진다. 약간 한방적인 보는 관점과 좀 다릅니다만은 전통적으로는 이제 수치에 따라서 약의 기운이 어떻게 변하더라 하는 것을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방적인 접근입니다. 술로 주자를 했을 때에 한방적으로 본초학적으로 활혈거한다, 어혈을 제거한다, 이럴 때는 술로 볶아라. 그 다음에 유마티스 관절염 같이 통증을 억제할 때는 술로 볶는다. 통증, 어혈 이런 말이 나오면 술로 볶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식초 그러면은 전통적으로 서간해울, 뭉친 기운을 풀어준다. 어떻게? 특히 간에서 뭉친 기운을 풀어준다. 대표적인 예가 시호가 되겠죠. 이게 뭐냐? 스트레스를 풀어준다, 이런 말이겠죠. 이런 병들은 주로 식초를 쓰더라,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산어지통, 어혈로 생기는 통증, 이런 걸 어떻게 풀어준다? 현오색 같은 얘기겠죠. 이렇게 통증을 먹게 해준다, 식초물을 쓴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소금물을 왜 하느냐 하니까, 한방에서 소금물이 음양 5행에서 짠맛이 신장에 해당되니까 우리 비록 생식기, 비뇨기, 뼈와 관련된 질환 전부 신장, 소금물 이렇게 연결이 됐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두충, 파극천, 소회양, 차전자, 복분자 이런 것들은 소금물로 포제한다 라고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쭉 찾아본 결과 과학적으로 알려진 거를 이제 두충의 경우 이제 약의 용출이 더 쉬워진다. 그리고 또 약재에 따라 좀 달라요. 약재에 따라서는 이제 소금이 오히려 용출을 방해하는 약재도 있다더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음에 생강즙, 아까 보신 대로 생강즙 그러면은 구토를 먹게 한다라는 것을 떠올리셔야 되고요. 왜? 그런 대표적인 예가 반화가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반화 때문에 담을 없앤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네요. 감초달인물은 한방적으로는 해독하는 목적이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인 약재는 원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지가 한동안에 이제 기억력 개선에 도움되고 총명탕에 많이 썼는데, 사람들이 원지를 먹고 나서 구토를 유발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반품이 들어온다. 이랬을 때 전통적인 방법이 뭐가 있냐? 감초물에 재워둔다. 하루 반나절 재워둔다. 그러니까 구토가 멈춰지더라, 이렇게 알려져 있죠.
액체 보료, 쌀뜨물을 대표적으로 많이 쓴다고 하는데, 쌀뜨물은 무슨 이유로 쓰느냐 하니까 주로 기름기 흡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폰 클린싱에도 쌀뜨물을 이용을 하죠. 그래서 미감수라고 합니다. 미감수 폰 클린싱도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데, 창출, 배출 같은 이런 기름기 많은 약재, 기름기를 흡착하는 용도로 쌀뜨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꿀물입니다. 꿀물은 대표적으로 이제 기침을 먹게 해준다. 기침 완화가 이제 목표가 되긴 하는데, 옛날부터 꿀은 원기를 보하기 때문에 중초 소화기 계통에 써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기침 완화가 아까 보신 대로 마황, 관동화가 있는데, 밀자를 꿀물에다가 볶으니까 그 에페드린, 슈더 에페드린 이런 데는 관여하지 않고 진해 작용이 이제 강화되는 이런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으로 봐서는 어떻게 조금 엽기적일 수도 있는데, 동변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2차 성징기가 아직 안 온 남자 어린아이의 소변을 받아서 이제 이걸 볶는다. 특히 이제 향부자, 부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었어요.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담즙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종제, 반제 할 때 하듯이 담즙은 굉장히 차다라고 알려져 있죠. 투명한 액체고 비린내가 나고 하는데 매우 쓰고 냉하기 때문에 주로 남성을 담즙으로 포제한다. 그래서 담남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화경기, 애들이 경기하는 것을 먹게 해준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또 강조하는 것이 산지 가공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피루 생약, 껍질이 있는 생약의 피루, 코르크층을 없애는 것들은 생산지에서 하지 않으면은 건조된 상태에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당귀 같은 경우에는 당귀를 산지에서 세척을 다 해버리면은 나중에는 유효 성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당귀는 바람에 말리는 것. 또 후박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산지에서 이제 일정한 장소 적재를 해서 후박에서 땀을 내게 하는, 발한시키는 이러한 것들이 약재의 효능에 아주 밀접한 작용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그 약재 절단하는 예인데요. 약재를 눌러서, 망치로 눌러서 세로로 이렇게 절단하는, 그만큼 이제 절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사진으로 볼 수 있는데요. 피루생약, 나무 수피를 이용을 할 때 코르크층을 제거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두충인데요. 두충이 여기 코르크층이 이렇게 있고 나무가 여기가 이제 코르크층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는 약재 용출이 안 되죠. 한쪽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약이 반밖에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피를 완전히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황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황백도 사실은 우리 유통되고 있는 약재를 보면은 코르크층이 타코베트에 있는 것처럼 코르크가 굉장히 두껍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 때문에 약재 용출이 안 되는 이런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 황백 같은 경우도 중국 대륙에서는 이렇게 완전 거피를 해서 이렇게 세절을 하고, 홍콩에서는 이 거피한 상태로 판매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당귀입니다. 당귀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덕장에서 이렇게 말리죠. 덕장에서 말리면은 바람이 이렇게 불면서 햇볕도 받으면서 말리기도 하고 바람으로 말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말렸다가 공장에서 이제 세척을 하는 이러한 일이 더 낫지 않겠냐, 공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고요. 당귀를 세척을 하는데 여기서 세척기를 통해서 세척을 한 다음에 건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재로 넘어가는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다음에 후박인데요. 후박도 이렇게 바로 거피를 하면은 사실은 이 색깔이 녹색이죠. 그 껍질을 일단은 칼로 벗깁니다. 칼로 이렇게 벗겨난 다음에
쌓아둡니다. 이렇게 약재를 이렇게 쌓아두면은 내부에서 열이 나와서 이게 점점 이제 갈색으로 이렇게 변해지는데요. 이러면서 약효가 증강되는 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채취하는 과정, 유통되기 전에서의 그 포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